전차를 박살내는 보병의 전차 잡는 미사일, 이 BGM-71 토우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독특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1차 대전 당시에 참호전은 정말 보병에게 있어서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이제 참호족이라는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습한 참호에 있다 보니까 이 참호의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기관총 위력이 강하다 보니까 보병들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호에 다들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참호를 깨는 무기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전차였습니다. 보병들에게는 공포감 그 자체였죠. 전장에서는 적군만 만나도 공포감이 드는데 전차, 탱크가 자기를 향해 진격해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탱크를 향해서 대응을 하는 무기 체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탱크에 무기를 달기 시작을 하면서 전차는 기동과 공격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결국 여러 나라들은요, 이 전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각각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다양한 전차를 개발하고 양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전차를 상대로 대응을 할 대전차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차에 대해서는요, 전차로 맞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전차는 주로 기습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병이 직접 전차를 대응을 하는 무기 체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초기에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 대전차 무기로는 12.7mm와 같은 대구경 총이 있었고, 직접 던지거나 전차에 붙이는 수류탄 혹은 대전차 지뢰 등이 있었죠. 그리고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로켓도 매우 유용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강력한 직사화기인 대전차포가 매우 유용하게 쓰였죠. 이렇게 다양한 대전차 무기들이 양산이 되었는데요. 특히 굉장히 재미난 것은 소련의 이 대전차 자폭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훈련을 시켜서 그 두려움을 뚫고 전차 밑에까지 가게 해서 터뜨리는 이런 그 너무 잔인한 이런 무기 체계도 있었죠. 그만큼 전차가 두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무기에도 불구하고요, 대전차 수류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이 가까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뢰는 간혹 불발이 날 경우에는 효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차포와 대전차 로켓은요, 직사화기이다 보니까 명중률이 좀 낮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쏘고 나면 바로 적이 우리에게 대응 사격을 하기 때문에 생존성에도 좀 문제가 있었죠. 결국 더 안정적이면서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고요.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프랑스는요, 독일이 연합군 폭격기를 요격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X4 미사일을 이제 입수를 해서 요것을 SS-10 유선유도 미사일로 개량을 해가지고 대전차 미사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대전차 미사일의 효시이고요. 당시에는 무선으로 제작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사일에 와이어, 줄을 달아가지고 날려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룡 유도를 통해서 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당장은 급했기 때문에 바로 이 프랑스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사다가 운용을 했는데요. 이후 곧바로 SS-10을 대체할 무기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사업의 이름이 토우였는데요. 토우는요, TOW잖아요. 미 육군의 명명법인데요. 토우는 튜브 런치드, 옵티컬리 트랙드, 와이어 가이드 미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학 추적 와이어 유도 미사일로 해석이 되겠죠. 61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의 휴주사가 맡아서 사업 진행을 합니다. 10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쳐서요, 토우 미사일이 탄생을 하게 되고 1972년 바로 베트남전에서 실전 배치가 됩니다. 토우 미사일의 재원은요, 앞부분이 뾰족하게 나온 요 탐침이 발사가 되면 요게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접히고 피구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데, 접힌 상태에서는 1.2m, 그리고 발사하면 탐침이 딱 펴지면서 1.5m의 길이가 됩니다. 미사일 자체 중량만 19kg고요. 발사대의 중량은 92kg, 합하면 100kg가 넘어갑니다. 탄두는 당연히 전차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전차 고폭탄을 사용을 하고요. 사거리는 대략 3에서 한 4, 5km 정도까지 됩니다. 발사 속도는 거의 아음속 정도의 수준이고요. 700mm 정도의 장갑을 관통합니다. 특히 와이어 유도 방식인데요. 이 와이어를 유도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면서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요. 이게 개발되던 당시에는 무선 지령 유도가 없었기 때문에 와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유도를 해야 되니까 광학 장비를 보고 사수가 계속해서 이동 표적을 탐지해서 추적까지 하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적에게 노출이 돼 버립니다. 섬광, 소음, 사수의 위치를 발각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토우2B에서는 이 새로운 발사 시스템인 파이어 앤 포객, 사격 후 자동 추적 장치 같은 것들을 달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은 무선 유도를 하다 보니까 미사일이 교란 신호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무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유선은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 무선은 사수의 생존성을 높일 수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탄의 특성상으로 보면 토우2A의 경우는요, 적 전차의 반응형 장갑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응 장갑은 잘 아시겠지만 미사일이 부딪히기 전에 전차에 붙어있는 반응 장갑이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초탄이 무력화가 된다 하더라도 토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텐덤탄이 다시 이 장갑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현존하는 전차들은 거의 모두가 이 토 미사일의 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토 미사일의 경우는 파괴력이 매우 상당하기 때문에 많이 무겁습니다. 이게 보병이 들고는 휴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동 장비에 탑재를 해서 3인 1조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72년도 베트남전에서는요, 당시 미군 헬기에 장착이 돼가지고 북베트남의 PT-76 전차 세대를 그냥 한 번에 격파를 시킴으로써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수많은 전쟁에서의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뽐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개량이 됐었는데요. BGM-71H, 요 토우 벙커 버스터라는 무기는요, 콘크리트를 2m를 뚫어낼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 육군의 확대된 개념인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이 돼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M2 브래들리 장갑차에도 장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의 취약 부분인 포탑을 노리기 위한 탑다운 방식의 미사일도 있습니다. BGM-71F, 토우-B라고도 불리는데요.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전차의 상부 포탑을 노리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입니다. 전면 장갑을 뚫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개발된 탄이죠. 이 토우 미사일은요, 자유진영 우방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한 60여만 발이 팔리게 되고요. 토우2B도 4만 발, 그리고 토우2A의 경우는 11만 발 정도가 양산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을 했었고요. 대한민국 육군의 대전차 미사일로 자리를 잡았죠. 토우2A는요, 코브라 공격기에 탑재가 되어서 북한 전차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었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무기 개발의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토우 미사일을 현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기동성이 보장된 신형 전술 차량에 현궁 미사일이 탑재되어 대전차 방어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병이 적의 전차를 만나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적의 전차를 괴멸시킬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토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